음악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사랑, 첫느낌.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참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6월에는 좋은 일,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고요. 6월은 하늘도 맑고 햇살도 투명하고 바람도 기분 좋게 불고요. 또 눈길 닿는 곳마다 초록 물결이 넘실거리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즐기려면 6월을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첫 곡 데이브레이크가 불러줍니다. 좋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6월의 첫날, 다른 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왠지 새 달의 첫날은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월이 지나고 6월이 도착하니까 네. 왠지 새로운 느낌도 들고 네. 또 중국에서는 6월 1일 날이 아동절이거든요. 아동절이죠. 네, 네. 아동절이라서 아마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네. 이날은 아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네네. 엄마 아빠한테 같이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어떤 선물. 네. 네. 그래서 5월은 한국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한국에 살던 그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6월의 1일 날에 끝자락을 또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이라는 걸 이제 느껴봅니다. 네네. 아마 6월 1일 아동절이기 때문에 그 중국 지역에서는 놀이공원에 가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애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물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워낙 중국에 살던 친구라면 6월 1일 날은 나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또 같이 가족끼리 같이 안 사는 분들은 더욱더 이 날은 일찌감치 내 어떤 이제 선물이나 아니면 전화로서 이제 네. 아이하고 이제 화상 통화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그 아동절 하면은 소학교 한 6학년까지를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좀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네. 통일적으로 보통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고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인데 만으로 따졌을 때 또 6학년 나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정전하는 아직도 아동이다 이러면서 아동절을 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주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학생들. 네네. 중국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 많은 친구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6월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6월엔 좀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전춘아 교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6월 중순이면 네. 바로 이번 학기 방학이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달 반 정도 되는 방학 동안 뭐 할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네. 만약 코로나 아니라면 아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제 일본로 아니면 네네. 여행을 떠날 텐데 아마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온라인 상으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지금 생각에는 제주도에 한 며칠 정도 혼자만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거는 결혼한 후엔 잘 못했는데 우리 옆집에 종종 몇 개월 한 번씩 혼자서 힐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면 다녀오기 전과 다녀온 다음에 완전 같은 사람인데 달라 보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학 때는 어떻게나 한번 혼자의 시간을 가져오자.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저도 아직 혼자서만 어떤 여행을 길게 가본 기억이 별로 없고 혼자 가봤자 한 2박 3일? 그 정도도 좀 약간 낯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자인 게. 네. 왜냐하면 평소에 그게 습관이 안 되면 또 네. 하는 일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홀로 이렇게 한번 떠나면 일도 그 당시에 못하니까 네. 뭔가 힐링될 것 같고 또 저는 이번 방학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원래 살던 고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네, 좀 사진도 찍고 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어느 지역인가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는 강원도인데 지금은 울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상으로는 경상북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울진 쪽에 이제 가서 할아버지 살던 고향을 찾아보고 그다음 외할아버지는 그 대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감천면이란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좀 둘러볼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이 족보도 좀 찾아보고 네, 고향에 있는 계시는 어르신들도 좀 인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신다면은 그 한 2달 넘게 되는 그 여름방학 동안 정말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지금 쉬는 시간이 없을까 봐 걱정이 돼요. 네. 우리 고국에 와서 일하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도 가끔은 열심히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오시는 분 참 많으시거든요. 좀 나만이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택근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좀 다른 환경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리고 못 가는 사람들 위해서 가는 분들이 생방송으로 좀 중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혹시 제주 그 혼자 여행 떠나시면은 가끔 유튜브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가지고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게 되면 꼭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행복 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박영숙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던 날이란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들이 뾰족뾰족 고개 들고 춤추는 봄날이다. 봄이 오니 인간 세상도 닫혔던 마음이 문을 활짝 열고 설레는 마음이고 무작정 힘이 벅차올라 얼어고픈 욕망이 터져나와 희망의 용기가 솟구치는 기분이다. 70 고개를 바라보는 나는 올해 따라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타향살이 50년 바쁘다는 이유로 못 가본 시골 북도 고향이 꿈결에도 사무치게 그리웠다. 기회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자가용차에 앉아 이도백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나는 마음이 한없이 설레고 기분은 둥둥 뜬 구름 같았다.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 동네에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 아버지가 손수 지으셨던 초가집은 그대도 있을까?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흔적과 냄새는 그냥 남아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애를 쓰며 추억 속을 헤맨다. 달리던 차는 어느덧 고향 북도 갈림길에 들어섰다. 이전의 흙길이 시멘트 길로 변해서 한결 깨끗한 모습이었다. 마을에 들어서니 날 반겨주는 사람은 없어서 서운하기가 말이 아니었다. 그나마 고향 자리를 지키고 사는 뒷집 언니가 열정적으로 나를 맞아줬다. 언니 말에 의하면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돈벌이로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고향은 변해버렸다. 이전에 골목에서 만나면 웃음이 터지고 재미나는 이야기로 들끓었는데 지금은 조용하기만 했다.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나무 울타리는 철망 울타리로 106호 600여 명 촌민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고작 11호에 30여 명 촌민밖에 안 남았고 생명 같은 우물샘은 말라버리고 앞산이 창창하던 나무숲은 번데머리 민둥산으로 황금 물결치던 순전 논밭은 낯설고 쓸쓸한 옥수수 한젓밭으로 종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던 학교 그리고 늘 노래 웃음소리가 들리던 구락부는 몽땅 사라져버렸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흔적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흙냄새는 물론 공기조차 낯선 고향으로 변했다. 그래, 이곳이 바로 내가 꿈속에도 그리던 고향이란 말인가?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아쉽고 슬퍼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나는 한동안 울고 또 울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곳이 고향이고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고향이다. 그것은
고향의 나이 동년 시절이 요람이었고 따뜻한 부모님이 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토록 그립던 고향에 가보니 눈물만 흘러나와 울음만 가득 남기고 돌아오고야 말았다. 나의 고향아, 이제 다시 너희 품에 안길 때면 더는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할 텐데. 네. 타향살이를 50여 년 하시고 고향에 가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옛날의 고향, 그러니까 고향과 사람과 그때 느낌을 계속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완전 내가 모르는 곳이 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흔적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흔적이 없으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함께 살던 충주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충청북도에. 네. 거기를 고향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참 지나서 한 40년쯤 지나서 가보니까 전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도 네. 뭔가 흔적이 있으면 맞아. 네네네. 여기에서 공기놀이 했지. 여기에서 친구랑 뭐 했지.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래까지는 아닌데 96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하고 2016년도에 네. 그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학교 모교에 갔어요. 모교에 갔는데 중간에 종종 가기는 갔는데 엄청나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 갔을 때는 완전 새 건물이 들어서서 운동장부터 네. 시작해서 내가 보던 나무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는 순간 내가 그 버스에 내리면서 그냥 너무너무 기대했던 것들이 흔적이 없으니까 아까 이 분처럼 가슴이 너무 벅차면서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했던 것도 없어지고 맞아요. 흔적도 없어지니까 그때 생각마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을 하고 뭐 어떤 그런 발전을 해서 좋긴 하지만 반대로 또 너무 많은 흔적들이 없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 사실 때는 106가구가 있었고 네, 6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11가구 맞아요. 그리고 30여 명의 촌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아마 중국 대부분의 도시가 이렇게 좀 많이 떠나서 쓸쓸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나요. 대부분의 그 농촌 지역이 네네. 특별히 상대적으로 이제 그 교포들 지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타향살이를 가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만 600명에서 30명 남았다는 거는 사실 거의 연세 있으신 분들만 그렇죠. 거의 계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의 농촌은 사실 그 개발이 잘 안 됐다 이런 느낌이고 또 중국의 일부 한적들 지역은 그 청년들이 다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연세 계시는 분들이 남아있으니까 농촌 발전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고향에 가고 싶어 하다가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박영숙 씨의 고향처럼 쓸쓸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찡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네.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네, 사실 네. 고향 돌아가는 목적은 흔적도 있지만 사람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마저 없다면 고향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단체를 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뒷집 언니가 계셔서 맞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도 아까 읽으면서 뒷집 언니라는 네. 얘기 들으니까 그래 맞아.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다. 네네. 자, 오늘 박영숙 씨 덕분에 아마 내 어릴 적 살던 고향의 모습을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훈아의 노래 준비해봤어요. 고향으로 가는 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윤영성 대련시 최준봉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물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도관이 터져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집안은 먼지가 뽀얗게 가라앉았고 수라장이 됐다. 이놈의 물은 언제 나오는 거야? 물 없이 한시도 못 살겠네. 아내의 건성질 내는 소리다. 그래서 사람은 식량이 없으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사흘도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물만큼 깨끗한 것은 없단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지금 보면 그 말에 보석 같은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물은 만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자기 절로 맑고 푸르게 정화시킨다. 기독교 교인들은 물로써 세례를 받고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샤워를 하고 하루 일을 시작을 한다. 이것은 물의 정화의 의미이자 몸과 마음의 때를 씻고 새롭고 깨끗하게 시작하겠다는 삶의 의지인 것이다. 어릴 때 나는 어머니가 장독 위에 정한수를 담은 사발을 놓고 태평무사하기를 빌면서 소원하는 일을 자주 목격을 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물만 보면은 마시고 싶고 씻고 싶고 뛰어들어서 놀고 싶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물은 산과 들을 돌고 지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바다로 흘러간다. 얼마나 기특하고 경탄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맑은 물이나 흙탕물이나 남쪽 물이나 북쪽 물이나 심지어 북녘 땅에서 남녘 땅을 지나 바다로 흐르는 임진강마저 차별 없이 다 받아들여서 한데 합쳐 한 물결로 출렁거린다. 정말 깊고 넓은 흉금을 갖고 웅위로운 포부를 지닌 위대한 바다이다. 나는 오늘 바닷물을 그려보면서 남녘 땅에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낙동강이나 북녘 땅에서 흐르는 임진강, 압록강 모두가 하나의 바다로 합쳐지듯이 갈라진 남북 땅도 통일이라는 넓은 바다에 합쳐 한 물결로 출렁이게 되리라고 믿는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물이 잠시 안 나왔는데 바다에서 남과 북이 합쳐지는 통일까지 상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평소에는 물을 소중히 느끼지 않을 때는 그냥 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물이 어느 순간에 한 2시간이라도 없으면 정말 불편하죠.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네, 안 씻고 싶은 손도 갑자기 씻고 싶고 금방 갑자기 목도 마르고요. 네, 맞아요. 물이 없다 하면 목이 더 네. 마르는 거예요. 여기도 쭉 써놓으신 게 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써놓으셨는데 정화의 의미 그리고 정한수를 담은 사발을 놓고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 써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압록강 또 두만강, 한강, 임진강 모두 바다로 함께 흐른다라는 의미까지 써주셔서 물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네. 전기도 가본 적이 있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전기가 종종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촛불을 켰는데 네. 온 집안 식구가 촛불 켤 때는 여기저기 켜는 거 아니라 같이 모여 앉아요. 네. 그래서 할 말도 있고 네네. 그다음 종종 물이 이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통지를 하지만 그때 되면 엄청 많이 먼저 저쪽하고 아끼고 평소에 펑펑 쓰는 거를 네. 그때 되면 세수
세수할 때도 한사발음의 세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 글 읽으면서 우리 지금 사람들도 종종 전기도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와이파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에너지를 만약 이제 잠깐 스톱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우리가 흔히 그냥 아끼지 않고 막 웃을 때 물 쓰듯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물 쓰듯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 곳곳이 물 부족 국가인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네. 어릴 때 습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이제 항상 물 틀어나면 잠그고 저는 이제 전기가 켜 있으면 수업 끝나고 복도 이제 지나가잖아요. 제 교실 안인데 다 들어가서 끄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어릴 때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를 보면 물을 켜놓고 딴 일을 할 때가 막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면은 양치를 할 때 그냥 컵에다 하나 물 받아놓고 쓰면 되는데 계속 그냥 켜놓고 틀어놓고 있고 맞아요. 그럴 때 남편한테 한 소리 듣고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좀 비슷한 버릇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흔한 물이잖아요. 제일 흔한 물이니까 저희는 사는 지역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초원은 올라가는데 분명 초원 가는데 사막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거기는 매년마다 나무 심는데 풀도 심고 하는데 계속 죽는데요. 그리고 사람들도 물에 대한 아낌을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한 당분간은 물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수돗물 틀어서 그거 그냥 받아서 마시고 그거 끓여서 밥도 하고 국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정수를 해야죠. 또 어디 물이 좋다 이러면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통일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물이라는 건 이미 통일되어 있잖아요. 또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물처럼 변해서 하늘에도 올라가고 땅에도 내려가고 북한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최준봉 선생님께서 물에 대한 글을 써주시면서 임진강, 한강 이렇게 서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통일의 날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마 물에 대한 추억들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물이 너무 없어서 고생도 한 적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물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또 물총을 놀지 않으셨어요? 또 남학생들이 꼭 방에 들어갈 때 되면 위에다가 분필가루 아니면 물을 올려놓고 초등학교 때 왜 그렇게 유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엄청 오래된 추억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그것도 하나의 즐거운 물에 대한 추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주 맑은 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산지도 많고 숲도 많고 거기에다 물도 많고 공기도 좋고. 자, 이렇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동포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형원이 불러주는 터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동포 사회 최신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본계시 환인현에 무형문화재 전시관이 개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일전 환인만족자치현 무형문화재 전시관이 정식 개관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지인 언효산 풍경구에 위치한 무형문화재 전시관은 언효산 풍경구 국가어회급 풍경구 승급 개도 중점 프로젝트이자 2019년 환인현 전역 관광 중점 민생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4월에 착공된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이 95만 원, 건축 면적이 260평방미터입니다. 전시관은 전통미술, 전통 생산 생활기계, 예술 공연, 전통 대식 등 4개의 전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림, 영상, 식물 등 방식으로 환인현의 21개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 무형문화재를 전시했습니다. 전시관은 민족 문화와 과학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직관적이고도 전면적으로 환인현 민족 전통 문화를 여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환인현은 국가급 2개, 성급 4개, 시급 9개, 현급 56개 무형문화재를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승조 관련 무형문화재 항목은 국가급 1개, 성급이 2개, 시급이 4개, 현급이 14개가 있습니다. 5일절 연휴 기간 연인 수 2.3만 명 관광객이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요녕성 단동하고 또 화룡의 배구인들이 배구로 우정을 돈독히 하는 열전을 가졌다면서요. 네, 일전 화룡시 등비 배구 클럽이 단동시를 찾아 단동시 저승족 연합회 배구협회와 열전을 펼쳤습니다. 김영수 단동시 저승족연합회 배구협회 회장은 먼 발길을 해주신 화룡시 등비 배구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정이 스파이크로 배구 동호인이 한마당 축제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배구협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 대회를 통해 배구인들이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러시아 사할린의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고려 타악기 팀이 국제경연축제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지난달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고려 타악팀이 지도교사 신규래와 반주자 박광순 교수와 함께 모스크바에 펼쳐진 러시아의 국보와 승리나라 국제경연축제들에 참여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행사는 통합 러시아 당위원회, 러시아 연방의회, 러시아 연방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제149 러시아 단결축제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러시아와 독립 국가연합의 50도시를 대표하는 1,500여 명이 참가하여 4일간 무대에서 경쟁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 보컬, 악기 연주 등 부문에서 멋진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발표를 러시아 교수들과 러시아 연방 문화 및 예술계 공로자들로 구성된 2개의 심사위원단이 동시에 평가하였습니다.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고려 타악기 팀은 어떤 작품으로 상을 받았습니까? 우리 고려 한민족 타악기 팀은 민속 부문에 참가하여 판구스로 심사단의 마음을 사로잡아 러시아 국보와 승리나라 경연들에서 강피를 거머쥐어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신규래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과학 과장의 소감을 나누며 두 과정에서 대상을 받은 것에 기뻐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무대에 뜻밖의 거대한 슈퍼 그랑프리컵이 등장하여 참가자들과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가운데 우리 고려팀에게 수여했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웠고 기뻤습니다라고 신규래 과장이 기쁨이 겨워 붙였습니다.
신율리아 지도교서는 수천 년 관계 값에서 이 무대에서 슈퍼컵과 함께 감사장도 소유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느낀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이길 수 없는 감동을 모스크바의 흐린 날씨도 장거리 비행의 피로도 악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고려인 타기팀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의 국보와 승리의 나라 국제경연축제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축제에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50개 도시에서 1,500여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려 이 한민족 타기팀이 민속 부문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고 또 특별히 마련이 된 슈퍼 그랑프리 우승컵까지 안아주었다고 하네요. 신율리아 지도교사는 감사장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 러시아에 울려 퍼진 우리 민속팀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마음 저도 여기서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따, 철수네 이거 겁나게 잘 됐네요. 야, 올해도 이거 풍년이유 대풍. 아유, 이거 때깔 좋네요. 나가 자식처럼 키운 것이유.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이게 대풍이 들어 참말로 좋네. 아유, 대풍이 들면 뭐해요? 왜요? 아유, 이걸 빨리 배야 하는지 일할 사람을 당최 구할 수가 없구만요. 아유, 참말로 큰일이구만요. 서산댁뿐만 아니라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요. 맞아요. 아유, 그놈의 코로나 땜시 외국 사람들이 없으니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네요. 아유, 뭔 방법이 없을까요? 아유. 이거 펴기 전에 빨리 배야 하는데. 그것 땀시 시방 면사무소에 가는 거요. 이장단 회의가 있어서요. 뭔 방법이 없을까요? 가봐야죠. 아유, 이번 주에 이거 안 배면 안 되는데. 다들 마찬가지죠. 일손 못 구하면 어떡해요? 마을 사람들끼리 뭐 부맛이라도 해야죠. 아유,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다 노인들 뿐인데. 정 안 되면은 군인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뭐. 야, 난 이장님만 믿을게요. 아따, 부담스럽구만요. 아유, 회의 시간 늦것슈. 어서 가요어요. 이것 빼기를 해야 하는데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농촌의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것은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5곡 중 하나이며 쌀 다음 가는 주식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이른 봄철이면 이것 고개라고 해서 이것 수확기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쌀이 풍족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감소됐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이것을 많이 먹는데요. 이것에는 섬유질과 회분,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것에는 다른 곡물에 비해 섬유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것은 쌀에 비해 소화가 빨라 쌀밥 50g을 소화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 반면에 이것밥은 같은 시간에 100g을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국제영양학회에서 동물 실험 결과 쌀과 이것을 7:3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몸에 제일 좋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6월 5일이 절기상 망종입니다. 이것은 망종 전에 배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요즘이 이것 수확철이라 이런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쌀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의 주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보따리, 2번 보리, 3번 복면다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쌀을 절약하기 위해서 쌀과 이것을 섞어서 먹는 이것 혼식도 장려를 했었습니다. 학교의 도시락을 이것 혼식을
싸야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것 혼식을 했는지 도시락 검사를 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을 일부러 밥에 듬뿍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 밥 전문 식당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이것 밥에다가 열무김치하고 나물을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요. 맛은 말할 나위도 없죠.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활에 활용하시나요? 이것 활용한 나만의 요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도 한번 동포 여러분과 똑같은 맛을 보고 싶어집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반갑습니다. 시간에 저희가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에서 개관 기획전으로 고려 사범대 기획전을 열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겠네요. 우리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은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1층에는 상설 전시실로 해서 고려인의 160년 이주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기획전, 특별전시 그리고 국가 지정 기록물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고려 사범대 기획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사범대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된 지가 올해로 딱 90주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931년 9월 1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족 사범대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그 학교와 그 학교에 다녔던 그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고려인들이 지금 고려인으로 있기까지 미쳤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반응이 그야말로 대부분의 그 관람객들은 처음 접하는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중앙아시아에 강제주 되어가지고 고려 극장이나 또는 신문사는 연해주에 설립된 그 두 기관은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그 두 기관은 살아남았는데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3대 문화기관이었던 우리 고려 사범대는 강제주 돼가지고 이듬해 재개교하면서 대학에서 모국어 가르치는 것이 소련 정권에 의해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슬로르다로 강제주돼서 고려 사범대는 모국어로 강의를 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 소비에트 사범대로 변질돼가지고 유명무실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고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에 고려 사범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고려 사범대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려인에 대해서 더 모르는 일반인들은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만큼 연해주에서 우리 고려인들의 학문에 대한 열기, 학구열, 교육열이 그렇게 높았고 또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인들의 그 교육사, 문화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고려 사범대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예, 고려 사범대는 사실은 사범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1912년부터 우리 한민학교가 설립됐지만은 그 이후에 특히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로 많은
우리 고려인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려사범대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1924년에 우수리스크에 고려사범전문학교 2년제, 3년제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1930년에는 포시에트에도 고려사범전문학교, 이런 교원 전문학교를 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어난 이런 고려인들의 다양한 그 전문성을 가진 이 학교들의 학생들을 교양할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중에 사범대까지 만들자는 이 논의가 이루어져서 1931년에 결실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고려 사범대가 생기기 전에는 고려 사범 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가르침을 가질 수 있었겠네요. 예, 그렇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려 사범대가 설립된 전후로 했을 때 연해주에 우리 고려인들의 민족학교가 380여 개까지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그 많은 학교 학생들을 1924년에 우수리스크에 설립된 그런 사범 전문학교나 이런 학교 학생들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당시에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특별한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고려인 집단 농장에 있는 농민청년학교 또는 노동자들을 위한 빈민학교 이런 데 들어가서 무보수로, 또 대신에 그분들의 그 최소한 생활상의 생계는 그 집단 농장에서 보장해준 대신에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한반도에서 들어간 다수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문사인 그 포석 조명희 같은 그 작가도 초기에는 그곳으로 가서 육성촌에서 농민청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을 정도로 그렇게 한반도의 지식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죠. 네네. 이렇게 대학이 생길 정도면은 당시에 원동 지역의 규모가 상당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이 어찌 보면 한 개의 어떤 도시를 이룰 정도의 그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경제력 또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보편적인 교육제도,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의 어떤 일련의 그 과정의 교육제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작동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대학을 설립할 만한 일정 수준의 시민의식이나 문화적 소양에 이렇게 도달해 있어야 말 그대로 전체적인 그 경제력 또는 그 문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대학이 설립될 수 있었죠. 이로 미뤄와서 블라디보스톡은 우리 그 고려인들이 그만큼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걸로 미뤄봐서도 연해주의 우리 고려인들이 그 당시에 이룩했던 문화, 학술 또 여러 경제적인 그 성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높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그 관람하러 오신 분 중에 고려 사범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고려 사범대도 이렇게 존재를 했었다는 사실을 일부는 조금은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대학교가 언제 개교됐고 언제 설립됐고 언제 학생들을 배출했고 그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네. 1900년대 초 연해주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사는 한인 마을이 상당히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1863년에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처음 13가구 넘어간 이후로 불과 10년이 안 돼서 이 고려인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잦은 자연재해 이걸로 생계가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도망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는 물론 인구 통계를 보면 10,000명이 넘었고요.
1904년에는 이미 고려인 정착지가 32개 마을로 늘었고, 네. 1906년에는 3만 5천여 명, 1912년에는 5만 명에서 6만 명, 그리고 또 1912년 그때는 9만 명, 10만 명까지 늡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비공식 인구 한 30%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로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네. 거주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했을 당시에는 한 20만이 넘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 사범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강산해가 불러주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